그날 밤 내 아들 준호가 사돈들 앞에서 내 머리카락을 잡고 끌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내 손에 밴 생선 냄새, 그를 키워낸 그 냄새를 그는 천박하다며 쓰레기처럼 내던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맹세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한수진이 이 상처로 왕국을 세우겠다고.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의 저주라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광장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한수진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딛고 이대한 유산을 만들어낸 여성입니다. 아들이 모욕한 한 여성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차가운 달빛이 그녀를 이끄는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눈물과 강인함으로 가득한 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세요.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한수진, 1997년 겨울에 매서운 추위 속 서울 광장시장의 시끄러운 골목에 사는 45세 여인이다. 매일 새벽 희미한 달빛이 하늘에 걸려 있을 때 나는 작은 생선 좌판 뒤에 서서 수십 년 동안 생선을 손질하며 거칠어진 손과 피곤하지만 유일한 희망으로 타오르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 희망은 바로 내 아들 이준호다. 나에게 준호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이자 이 추운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다. 내 남편, 성실한 어부였던 그는 15년 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나와 당시 3살이던 준호를 남기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다. 수진아, 준호를 꼭 붙잡아. 길을 잃지 않게 해줘.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매일 새벽 3시 광장시장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는 좌판을 준비했다. 생선 비린내가 내 피부, 옷자락, 머리카락에 배어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나를 촌스러운 생선 장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비린내는 내 땀이었고 준호의 학비였으며 내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꿈이었다. 준호가 어렸을 때 학교를 마치고 시장으로 달려와 빛나는 눈으로 나를 보던 때를 기억한다. 엄마, 오늘 나 100점 받았어. 라며 나를 끌어안던 준호는 내 옷에 밴 비린내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가 자라면서 그 눈빛은 변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준호는 나를 피했고 내가 방에 들어갈 때면 손으로 코를 살짝 막았다. 한 번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한테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해서 부끄러워. 8살 아이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준호를 안고 말했다. 아들아, 이 냄새는 엄마가 너 공부시키려고 버는 돈이야. 새 운동화, 따뜻한 밥, 그게 다 이 냄새에서 나오는 거란다. 부끄러워하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이미 그 아이 마음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았다. 1997년 경제위기는 서울을 또 다른 폭풍으로 몰아넣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광장시장의 좌판들은 점점 손님이 줄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준호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었고 서울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준호의 옷을 입으며 손이 떨렸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리고 준호가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울었다. 옆 좌판의 미영, 내 유일한 친구는 나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수진 언니, 금쪽 같은 아들을 키웠어. 이제 언니 복받을 일만 남았네. 나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남편의 부탁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준호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자라서 야심찬 은행원이 되었다. 그는 강남의 호텔 체인을 소유한 상류층 가문의 딸 김서연을 만났다. 준호가 서연을 데려와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불안했다. 엄마, 서연이 집은 아주 대단한 집안이야. 엄마가 실수해서 나 망신시키지 마. 준호의 말은 반은 애원, 반은 경고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서연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돈을 만나는 날, 나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모아둔 돈으로 소박한 한복을 사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어부 친구에게 부탁해 구한 최상급 멸치 한 상자를 붉은 비단으로 곱게 포장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 수십 년의 희생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미영이 멸치를 포장하며 웃었다. 수진 언니, 사돈이 이거 보면 언니가 아들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거야. 나는 웃으며 답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 들어서며 나는 숨이 막혔다. 황금빛 조명이 뿜어내는 사치는 내가 알던 세상과 달랐다. 손에 멸치 상자를 꼭 쥔 채 나는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의 아버지 김 회장은 비싼 양복을 입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서연의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연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나를 한 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내가 그녀의 완벽한 그림에 묻은 얼룩인 듯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멸치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사돈님,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최고로 좋은 멸치라 정성껏 골랐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준호 어머님, 이 생선 냄새 너무 심해요. 그 말은 뺨을 때리는 듯했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그가 나를 지켜주길 바랐다. 하지만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손에서 멸치 상자를 빼앗아 방 구석으로 던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천박한 걸 가져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로웠고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사돈들 앞에서 준호는 내 머리카락을 잡고 나를 방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넘어졌고 부서진 멸치 상자가 내 옆에서 뒹굴었다. 엄마, 제발 나 망신시키지 마요. 준호가 소리치며 등을 돌렸다. 식당 직원들의 동정 어린 눈빛과 사돈들의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거기 누워 머리가 욱신거리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멸치 냄새와 내 눈물이 뒤섞였다. 준호를 위해 바친 내 인생, 그를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전부를 바쳤는데 왜 내 아들은 나를 천박하다고 불렀나?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의 차가운 달빛이 내 아픔을 비웃는 듯했다. 준호도 서연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미영만이 달려와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수진 언니,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준호의 이름을 지웠다. 내 준호는 오늘 죽었어. 이제 나 한수진으로 살 거야. 차가운 달빛 아래 나는 내 상처를 힘으로 바꾸겠다고 맹세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의 조각들을 베었다. 그날 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준호가 사돈들 앞에서 내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을 때 나는 자부심뿐 아니라 살아갈 이유까지 잃었다. 내가 희생의 훈장으로 여겼던 멸치 냄새는 준호에게 천박하다며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바닥에 부서진 멸치 상자의 소리가 내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뒤섞였다. 하지만 병실의 어둠 속에서 광장시장의 친구 미영이 내 손을 잡고 울었을 때 나는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나 한수진은 준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진 언니,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준호는 언니 아들이 될 자격 없어. 미영이 흐느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을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고개를 저으며 전화기를 꺼내 준호라는 이름을 지웠다. 내 준호는 오늘 죽었어. 미영아, 내 목소리는 메말랐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미영은 고통과 걱정으로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상처는 시간과 의지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의사의 허락도 없이 병원을 나왔다. 머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고통은 그보다 더 컸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준호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공기뿐이었다. 바닥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보았다. 유치원 제복을 입은 준호, 초등학교 상장을 받은 준호, 졸업식 날나와 함께 웃던 준호. 한 장 한 장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아이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나는 눈을 감고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엄마, 왜 이런 천박한 걸 가져왔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광장시장으로 돌아갔지만 생선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였다. 미영은 자신의 좌판 뒤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나를 보자 걱정스레 말했다. 수진 언니, 왜 돌아왔어? 좀 쉬어야지. 나는 예전 같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미영아, 여기 더 못 있어. 이 생선 냄새. 준호와 그 아이가 한 짓을 떠올리게 해. 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어디로 갈 건가? 언니는 이 시장의 영혼인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찾아낼 거야. 나는 말없이 좌판을 정리했다. 녹슨 칼, 달아빠진 도마, 오래된 저울, 15년의 희생을 증언하는 물건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헐값에 팔았다. 몇 달 집세를 낼 정도의 돈뿐이었다. 미영은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시장의 모든 구석은 준호를, 내가 아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려 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시장을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울 하늘의 달빛은 나를 비웃는 대신 도전하듯 바라보았다. 수진아, 이제 뭘 할 건가?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졌다. 새기를 찾을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낡은 나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부모님이 남긴 유품이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 20살의 내가 아버지와 밝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서울 외곽의 땅 문서와 남편이 남긴 보험 계약서가 있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수진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지금은 가치 없는 돌상 같아도 절대 팔지 마. 정말 힘들 때 비상금으로 간직해. 보험 계약서는 남편이 마지막 항해 전 혹시 모른다며 내 이름으로 들어둔 것이었다. 나는 상자를 끌어안고 울었다. 준호만 생각하느라 나를 무조건 사랑해준 아버지와 남편을 잊고 있었다. 나는 이 유품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땅 문서를 들고 구청에 갔다. 젊은 공무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았지만 주소를 입력하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여사님, 이 땅은 새 도시 개발 구역 중심에 있어요. 보상금이 수십억 원은 될 겁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도운 것이었다. 보험회사로 갔다. 남편의 소액보험은 15년간 복리로 불어나 꽤 큰 돈이 되었다. 통장 잔고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광장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꿈도 못 꾼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멋진 집이나 옷을 살 생각은 없었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준호에게 복수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천박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낡은 신문에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과정 광고를 보았다. 사회복지사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울렸다. 광장시장의 외로운 노인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들을 떠올렸다. 나처럼 배신당한 나를 생각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원격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45세의 공부는 큰 도전이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다. 컴퓨터를 써본 적 없었고 사회복지, 나, 인간행동 같은 용어는 어지러웠다. 낡은 컴퓨터를 사고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볼펜으로 글자를 적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곤 했다. 미영이 전화해 걱정했다. 수진 언니,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웃었다. 미영아, 해야 해.
멈추면 나는 준호가 천박하다던 그 생선 장사로 남을 뿐이야.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서 실습을 시작했다. 소독제 냄새, 오래된 음식 냄새, 노인들의 외로움이 뒤섞인 곳이었다. 젊은 실습생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힘든 일을 피했다. 그들은 나를 할머니라 부르며 더러운 일을 떠넘겼다. 어느 날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 할머니한테 생선 비린내 나지 않아? 그 말은 준호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주름지고 지쳐 보였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수진아, 무너지면 안 돼. 그들이 이기게 놔둘 순 없어. 요양원에서 박 할머니를 만났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하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곁에 앉아 손발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사람 사는 냄새가 나. 진짜 살아있는 냄새야. 그 말은 내 영혼을 불태웠다. 준호가 경멸한 비린내가 내 끈기, 내 삶의 상징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 끔찍한 밤 이후 나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나는 달빛의 집이라는 요양원을 세우겠다고 맹세했다. 박 할머니 같은 이들, 나 같은 이들이 존중과 사랑을 받을 곳을 만들고 싶었다. 준호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저주는 증오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나는 살아남고 일어설 것이며 한수진이 결코 천박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다. 요양원에서 박 할머니를 만난 후 내 마음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의 말, 너는 살아있는 냄새가 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준호가 말한 천박한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준 선언이었다. 나는 살아왔고 싸워왔으며 이제 내 상처를 바탕으로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차가운 어둠이 아닌 찬란한 달빛에 어울리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공부는 쉽지 않았다. 45세의 나이에 책과 씨름하며 생소한 용어로 가득한 온라인 강의를 따라가기란 고역이었다. 매일 밤 희미한 전등 아래서 손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너무 오래 봐 눈이 따끔거렸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원격 수업의 젊은 학생들이 채팅방에서 조롱했다. 생선 파는 아줌마가 사회복지학을 한다고? 하지만 포기하려 할 때마다 박 할머니의 텅 빈 눈빛, 광장시장에서 버림받은 노인들,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나 자신이 떠올랐다. 멈출 수 없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야 했다. 시장의 친구 미영은 자주 전화해 걱정하면서도 응원했다. 수진 언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그 어린 것들한테 흔들리지 마.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한 번은 멸치 한 꾸러미를 보내오며 쪽지를 동봉했다. 언니, 이건 살아있는 냄새야. 잊지 마. 나는 웃으며 눈물이 흘렀다. 미영은 광장시장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선물이 내게 힘을 주었다는 걸 몰랐다. 나는 쪽지를 벽에 붙여 피곤할 때마다 보며 다짐했다. 수진아, 포기하면 안 돼. 2년여 만에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증서를 손에 쥔 날, 거울 앞에 서서 백발이 섞인 머리와 단단한 눈빛의 여성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광장시장의 생선 장수가 아니었다. 나는 상처를 딛고 자신을 찾은 한수진이었다. 하지만 증서는 시작일 뿐이었다. 차가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박 할머니 같은 이들, 나 같은 이들이 존중과 사랑을 받을 곳을 만들고 싶었다. 달빛의 집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땅과 남편의 보험금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자본이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요양원이 목표가 아니었다. 노인들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받는 공간을 원했다. 젊은 건축가를 고용했는데 그는 처음에 의심했다. 한 여사님, 이런 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말 할 건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젊은이, 나는 평생 아들을 키웠고
그 아이는 나를 천박하다 불렀어.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야. 나는 몇 달 동안 다른 요양원을 방문하며 배웠다. 이익만 추구하고 노인을 짐으로 여기는 관리자들을 보며 더 큰 결심을 했다. 달빛의 집은 다를 것이다. 작은 정원, 책과 악기가 있는 공용 공간, 그리고 듣는 법을 아는 직원들로 채워질 것이다. 노인들이 세상의 일부로 느껴지길 바랐다. 건설은 쉽지 않았다. 업자들은 비용을 줄이려 했고 직원들은 급여가 낮다며 떠났다. 밤마다 작은 새방에서 쌓인 청구서를 보며 내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하지만 박할머니와 내가 쓸모없다고 느꼈던 날들을 떠올렸다. 미영에게 전화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진 언니, 언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곧 해낼 거야. 그 말은 내 안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 2000년 말 달빛의 집이 완성되었다. 서울 외곽의 하얀 벽과 큰 창문으로 햇빛을 받는 건물이 세워졌다. 정원에는 박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란 국화가 심어졌다. 개원일에 박할머니를 초대했다. 그녀는 약해졌지만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수진아, 여기가 내 집이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집일 뿐 아니라 집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집이에요. 나는 달빛의 집의 회장이 되었다. 매일 복도를 걸으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였던 이는 자식에게 버림받았고 예술가였던 이는 빛바랜 그림만 남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아픔이 유일하지 않음을 깨닫게 했다. 노인들이 내 손을 잡으며 한 선생, 당신 덕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껴져 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떤 돈보다 큰 보상이었다. 미영에게서 준호 소식을 들었다. 그는 경제위기로 직장을 잃고 무모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았다. 서연은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미영은 경멸하며 말했다. 수진 언니, 그 녀석은 허름한 새방에서 살며 언니를 찾았어. 아직도 언니가 생선 팔며 돈 줄 거라 생각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준호는 내가 시장을 떠났고 비린내를 벗어던지고 새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몰랐다. 어느 저녁 달빛의 집 정원에서 노란 국화를 보며 달빛 아래 섰다.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모욕당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상처를 힘으로 바꾼 한수진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준호가 찾아온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달빛은 내 저주의 증인으로 남을까? 답은 없었지만 나는 내가 나를 찾았음을 알았다. 달빛의 집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매일 아침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햇살이 정원의 노란 국화를 비추면 나는 전에 없던 평온을 느꼈다. 요양원의 노인들은 눈물과 미소로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한선생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들의 어머니, 언니, 친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강남식당에서 아들에게 모욕당한 여성이 아니었다. 나는 고통을 힘으로 바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곳을 만든 한수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찬란한 달빛도 약간의 차가움을 품고 있었다. 밤마다 사무실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며 달빛의 얼굴을 내맡기면 준호 생각이 떠올랐다. 광장시장의 친구 미영은 자주 편지를 보내 옛날 시장 이야기를 전하며 준호 소식을 전했다. 수진 언니, 그 녀석은 이제 유령 같아요. 그녀는 썼다. 빚더미에 앉아서 사돈 집에서 쫓겨나고 곰팡이 핀 새방에서 살아요. 언니를 찾았지만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럴 자격 없어요.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준호를 동정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평생 그를 위해 희생한 엄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달빛의 집은 점점 알려졌다. 지역신문은 이를 인간의 등대라며 보도했고 나는 노인 복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세미나에 초대받았다. 젊은이들은 나를 사회운동가라며 존경의 눈으로 보았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아들을 잃고 다른 이들을 돕는데 삶의 의미를 찾은 엄마일 뿐이라 생각했다. 나에게 가치를 깨닫게 해준 박할머니는 많이 약해졌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 손을 잡을 때면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사는 냄새야. 나는 그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달빛의 집은 그녀와 나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 2001년 겨울, 달빛의 집의 정식 개원식이 다가왔다. 미영, 직원들, 그리고 이곳에서 집을 찾은 노인들을 초대해 소박한 행사를 준비했다. 나는 정원을 점검하며 국화를 손질하고 떡이 놓인 차탁을 확인했다. 청록색 한복을 입고 새로운 여성으로 거듭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초대 명단을 확인하던 중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다. 한 선생님, 문 앞에 어떤 남자가 회장님은 찾는데 아주 초췌해 보여요. 등골이 서늘했다. 이유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으로 갔다. 황혼의 희미한 불빛 아래 준호가 있었다. 빛나는 정장을 입던 그는 이제 아니었다. 너덜너덜한 옷, 엉킨 머리, 절망으로 가득한 함몰된 눈. 그는 나를 보고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도와주세요.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내전 세계였던 아들이 이제 초라한 그림자였다. 한 부분은 달려가 어린 시절처럼 그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강남식당의 그 밤, 멸치 상자가 부서지고 머리카락이 당겨지고 망신시키지 마라는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손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당신이 누구죠? 나는 차갑게 물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일자리, 가족, 서연, 다 잃었어요. 여기서 일 좀 주세요. 뭐든 할게요. 그의 애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어린 준호의 모습과 나를 천박하다고 부른 남자가 겹쳐졌다. 나는 돌아서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내 준호는 3년 전에 죽었어요. 내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달빛의 집 회장 한수진이에요. 여기에 당신 자리는 없어요. 나는 경비를 불렀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준호를 끌어냈다. 그는 엄마, 제발 이라 외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물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바로 닦았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나와 달빛의 집을 지켰음을 알았다. 개원식은 순조로웠다. 미영이 와서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수진 언니, 해냈어. 내가 본 가장 밝은 달빛이야. 노인들은 내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박 할머니는 나를 몰랐지만 미소 지었다. 정원에서 달빛을 보며 평온을 느꼈다. 준호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후 준호가 서울을 떠돌며 노숙자처럼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부분은 아팠지만 그는 스스로 길을 택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달빛의 집에서 노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달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끈기와 인애의 빛, 그리고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여성의 빛이었다. 준호와의 대면 후 나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달빛의 집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나는 아버지와 남편의 유품인 낡은 나무 상자를 만지며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렸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준호가 남긴 상처가 여전히 욱신거렸기 때문이다. 나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것이 승리였을까?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내린 또 다른 저주였을까? 개원식 이후 달빛의 집은 서울에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기자들이 찾아와 금국화 정원과 햇빛 아래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찍었다. 그들은 나를 영감을 주는 여성이라 불렀지만 나는 미소만 지었다. 칭찬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박 할머니와 나 같은 이들이 살아있다고 느낄 곳을 만들고 싶었다. 광장시장의 친구 미영은 자주 찾아와 멸치 상자와 시장 이야기를 가져왔다. 수진 언니, 상상도 못할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시장 사람들이 언니를 전설처럼 얘기해 생선 장수가 큰 사장이 됐다나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내 여정이 나뿐 아니라 나 같은 여성들의 인식을 바꿨음을 알았다. 하지만 준호는 내 마음의 그림자였다. 미영은 그가 서울을 떠돌며 자선밥을 먹고 추운 골목에서 잔다고 전했다. 그 녀석이 광장시장에 와서 언니를 물었어. 그녀는 편지에 썼다. 바로 쫓아냈지. 언니가 뭘 하는지 알 자격 없어.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다. 준호에게 왜 나를 배신했는지, 왜 어머니의 사랑 대신 오만을 택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단련된 내 일부는 그가 스스로 길을 택했다고 상기시켰다. 나는 그가 내게 준 고통에서 나를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구할 수 없었다. 달빛의 집의 일은 바빠졌다. 시설을 확장하고 직원을 더 뽑아 그들에게 신체뿐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오후 시인이었던 김노인과 함께 앉았다. 그는 빛바랜 손으로 쓴 시집을 보여주며 말했다. 한 선생, 이 시들은 조용히 죽을 줄 알았는데 당신 덕에 누군가에게 읽힐 기회가 생겼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준호에게서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이런 순간들은 달빛의 집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잊힌 꿈이 되살아나는 곳임을 깨닫게 했다. 2002년 겨울,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직원이 말했다. 한 선생님, 발신자 없는 편지가 왔어요. 봉투를 열자 떨리는 익숙한 글씨 준호의 것이었다. 짧은 편지였다. 엄마,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천박하다고 한 게 잘못 는 걸 알아달라고요. 엄마, 아들로 자격 없어요. 날 기억한다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나는 편지를 쥐고 심장이 뛰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편지를 책상 서랍에 아버지와 남편의 상자 옆에 보관했다. 달빛이 사무실로 들어올 때마다 서랍을 보며 물었다. 수진아, 용서할 수 있나? 답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달빛의 집을 그걸 넘어선 곳으로 만들었고 준호가 나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내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저녁, 달빛의 집에서 작은 시 낭송회를 열었다. 노인들이 시를 읽거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달빛과 상실에 관한 시를 읽었다. 박 할머니는 기억이 흐릿했지만 내 손을 잡고 한국 민요를 불렀다. 나는 램프 아래 빛나는 얼굴들을 보며 이곳이 내 가족, 혈육이 아닌 인애로 맺어진 가족임을 알았다. 미영이 와서 멸치를 가져오며 나를 안았다. 수진 언니, 고통을 빛으로 바꿨어. 자랑스러워. 나는 웃었지만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준호는 어딘가에 있고 그의 편지는 질문으로 남았다. 언젠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달빛은 여전히 빛났고 나는 준호가 아닌 나 자신과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들을 위해 그 빛 아래 걸어갈 것이다. 나는 달빛의 집 정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나를 끌어냈던 차가운 달빛은 이제 아니었다. 찬란하고 부드러운 빛은 내가 길을 찾았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아들에게 모욕당한 엄마도 광장시장의 생선 장수도 아니었다. 나는 저주를 약속으로 바꾼 한수진이었고 달빛은 내 여정의 증인이었다. 달빛은 여전히 빛났다. 부드럽고 단호하게 내가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며 배운 생존의 방식처럼. 달빛의 집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잊힌 이들이 의미와 존중을 찾는 끈기의 상징이었다. 광장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에게 천박하다고 불렸던 나 한수진은 이제 달빛 아래 새 삶을 일군 여인이었다. 하지만 책상 서랍 속 준호의 편지는 과거가 결코 멀리 떠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떠도는 질문이었다. 나 스스로 내린 저주, 용서하지 않겠다는 저주를 풀 수 있을까? 개원식 이후 달빛의 집은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돈 없는 노인들을 위한 새 동을 열어 누구도 거부되지 않도록 했다. 헌신적인 직원들을 고용해 신체뿐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법을 가르쳤다. 매일 복도를 지나며 노인들이 공용실에서 바둑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햇빛 아래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한선생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들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불지기 같았다. 미영은 내 삶의 빛이었다. 그녀는 자주 멸치 상자와 광장시장 이야기를 들고 왔다. 수진 언니, 시장 사람들이 언니를 달빛 여왕이라 불러.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미영이 곁에 있어준 것에 감사했다. 생선 비린내를 안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시절부터 서울이 아는 시설의 책임자가 된 지금까지 그녀는 내 여정이 달빛에 집을 짓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것임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쫓아낸 준호는 마음의 그림자였다. 미영과 시장의 지인들 통해 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떠돌며 식당 설거지나 시장 짐꾼 일을 했다. 미영이 보내준 사진 속 그는 앙상하고 초췌하게 길가에 앉아 있었다. 수진 언니,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썼다.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찔렸다. 그를 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아프게 했음에도 내 혈육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강남식당의 밤, 부서진 멸치 상자, 망신시키지마 라는 준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수진아, 너는 그에게 빚진 게 없다. 2003년 겨울 오후, 달빛의 집 정원에서 노인과 금국화를 심던 중 직원이 다가왔다. 한 선생님, 문 앞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보관된 사진 속 사람 같아요. 나는 삽을 쥔 채 굳었다. 미영의 사진 속 준호가 떠올랐다. 앞치마에 손을 닫고 문으로 향했다. 무겁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한 번 그를 마주했고 필요하다면 다시 할 것이다. 황혼의 차가운 빛 아래 준호는 사진보다 더 초췌했다. 너덜한 옷, 구멍난 신발, 삶에 짓눌린 얼굴. 하지만 그의 지친 눈에는 어린 시절의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 엄마, 그가 신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보았다. 그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왜 다시 나타난 거냐고, 무엇 때문에 나를 배신했냐고.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뭐 원하는 거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차갑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마른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저는 유령처럼 살아왔어요. 일자리, 가족, 자존심, 다 잃었죠. 하지만 가장 후회하는 건 엄마를 아프게 한 거예요.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잘못했음을 알아주세요. 그의 말이 정원의 찬 바람처럼 금국화를 흔들었다. 돌아서서 그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했다. 나는 준호를 보았다. 광장시장에서 나를 안던 아이와 나를 천박하다고 부른 남자가 겹쳐졌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나도 내가 남긴 고통을 붙잡고 싶지 않아. 나는 이곳을 복수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든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만든 거야. 준호는 눈물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는 그냥... 그는 말을 멈췄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돌아섰다. 내 행복은 여기 달빛의 집에 있어.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가, 준호야. 다시 오지마.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내가 옳았는지 모르지만 내 달빛, 이내와 끈기의 달빛을 지켜야 했다. 그 후 나는 달빛의 집에서 일을 계속했다. 이야기 나누기, 그림 수업, 소규모 소풍 등 행사를 열었다. 노인들의 미소는 내 새 세상의 벽돌이었다. 미영은 멸치와 긴 편지를 보내 격려했다. 수진 언니, 내가 아는 가장 밝은 달빛이야. 나는 준호의 편지 옆에 그녀의 편지를 보관했다. 그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언젠가 마음을 열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영원한 달빛 아래 달빛의 집 정원에서 금국화를 보며 섰다. 나는 모욕당한 엄마도 광장시장의 생선 장수도 아니었다. 저주를 약속으로 바꾼 한수진이었다. 준호가 길을 찾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길을 찾았다.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길을. 영원한 달빛 아래
나는 내 길을 찾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언젠가 준호를 용서할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남긴 고통이 내 안의 달빛의 일부로 영원히 남을까? 달빛 아래의 저주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여정은 끈기뿐만 아니라 인애와 자기 재창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함께 삶의 달빛을 밝혀봅시다.